여기 스위스 알프스 산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한 대저택에서 창문과 바닥 구조물 전체를 해체하는 대대적인 전면 재정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해당 가옥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정상적인 행위라며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과연 이 저택에 어떤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스위스 출신의 율리시스 씨입니다. 이제부터 그의 특별한 경험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위스 알프스에 자리한 소규모 마을에서 건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율리시스 호프만입니다. 저희 마을은 세계적인 수준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명성이 높지만 매년 한겨울이 되면 이곳은 문자 그대로 혹독한 얼음 왕국으로 변모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러한 혹독한 추위를 당연히 감내해야 할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와 제 가족의 생활 양식을 완전히 변혁시킨 것은 아주 먼 타국, 한국으로부터 불어온 온화한 기운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저희 딸 에밀리아가 교환학생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해에 시작되었습니다. 딸아이가 한국에 도착한 직후 전해준 첫 마디를 저는 아직도 명확히 기억합니다. 아빠, 한국은 매서운 겨울에도 바닥이 무척 따뜻해요. 그리고 실내 공기가 전혀 건조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그렇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실 한국의 독특한 난방 체계에 대해 접해본 적이 없었으며 바닥 난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생소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밀리아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아빠, 한국의 온돌이라는 시스템은 정말 경이로워요. 우리가 거주하는 알프스의 저택에 한국의 온돌을 설치한다면 어머니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딸의 제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인 라디에이터와 벽난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도래하자 제 아내 엘리자의 천식 발작 증상이 다시금 악화되어 제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차가운 외풍을 차단하기 위해 창문을 굳게 닫아야 했지만 그렇게 할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욱 건조해지고 탁해져 호흡이 곤란해졌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겨울의 고통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중 딸 에밀리아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이번 기회에 어머니와 저를 만나러 한국에 와보세요. 여기서 직접 온도를 체험해 보십시오. 사실 저희는 딸이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절반씩이었습니다. 온돌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일 뿐이었죠. 한국으로의 여정이 확정되자마자 저와 엘리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스위스에서 한국으로의 여정은 저희 부부에게는 그야말로 새로운 도전이자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동안 에밀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에 대해 간접적으로 접하기는 했지만 직접 방문하게 되니 모든 것이 낯설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먼저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율리시스, 여기 좀 보세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정말 환상적으로 보이네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한다니 반드시 방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엘리자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경복궁이라는 고전적인 궁궐과 그 배경으로 우뚝 솟아있는 고층 빌딩들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전통 건축 양식이 많군요. 저런 형태의 건물에서 온도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경복궁의 모습을 바라보며 전통 온돌의 감각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에밀리아는 자신이 머물렀던 한옥에서의 경험을 들려주며 저희에게도 반드시 한옥 숙소에서 머물러 볼 것을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아빠, 한옥은 정말 특별한 체험을 선사할 거예요. 전통적인 온도를 느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 자체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공간이에요. 분명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자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즉시 온라인으로 한옥 숙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아의 추천에 따라 서울 북촌에 위치한 한옥을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에밀리아가 머무르고 있는 장소와 가까워 딸과도 용이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약 사이트에는 온돌 체험 가능이라는 문구가 특별히 강조되어 있었고 사진으로 접한 한옥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무 기둥과 창호문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 그리고 소박하면서도 매력적인 마당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엘리자는 한국 음식을 검색하다가 김치, 불고기, 그리고 잡채와 같은 요리들을 발견하고 감탄했습니다. 율리시스, 이 음식들을 보세요. 저희 나라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이지만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한국에서는 이런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강좌도 있다고 하네요. 저도 꼭 참여해 보고 싶어요. 불고기라. 소고기를 얇게 썰어 양념에 재운 음식이군요. 저 음식은 반드시 맛봐야겠습니다. 저는 온돌의 역사에 대해 조사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자, 여기를 보십시오. 온돌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바닥을 드는 방식이었다는데 단순한 나무와 돌만을 사용하여 이렇게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고안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현재는 온수관을 활용한 현대적인 난방 방식으로 발전했으며 더 나아가 뛰어난 단열 기술이 결합되어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에 대해 학습할수록 저희는 점점 더 큰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와 엘리자는 짐을 정리하며 설레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자는 김치와 불고기를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입안이 마르는 것 같아요. 라고 농담을 던졌고 저는 온돌이 우리 집 라디에이터를 대체할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며 웃었습니다. 율리시스, 이번 여행이 우리 가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몰라요. 에밀리아가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궁금했는데 이제 우리가 직접 확인할 차례네요. 맞습니다. 이번 겨울은 우리가 늘 겪던 추위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준비는 모두 완료되었으니 이제 가서 경험해 봅시다. 그렇게 저희는 낯선 한국 땅을 향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여정이 저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당시에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의 공기가 처음 피부에 닿았을 때 저는 새로운 세계에 진입한 듯한 강렬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엘리자와 저는 에밀리아와의 재회를 기대하며 손을 잡고 비행기 통로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와 엘리자는 깊은 감명을 받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항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여행의 시작점이나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넓은 터미널은 청결하면서도 매우 웅장했습니다. 천장은 높고 개방적인 구조였으며 첨단 기술이 공간 곳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율리시스, 이곳은 공항이라기보다는 어떤 대규모 전시관 같아요. 엘리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저희는 공항 내부를 더욱 상세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공항 안내 로봇이었습니다. 귀여운 디자인의 로봇이 터미널을 오가는 여행객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한 음성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엘리자가 로봇에게 다가가 짐 찾는 곳의 위치를 문의하자 로봇은 터미널 내의 위치를 지도상에 즉시 표시해 주었습니다. 우와, 로봇이 길 안내 역할까지 수행하네요. 이곳은 정말 미래 도시 같습니다. 엘리자는 계속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잠시 가방을 내려놓고 공항 내부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벗어나자 자동화된 짐 붙이기 서비스와 스마트 키오스크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의 짐은 이미 시스템상에서 추적되고 있어 어디로 이동해야 할지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 여기서는 실수를 할 염려가 없겠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네요. 엘리자는 터미널 곳곳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 존에서 여행 일정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니 믿기지 않아요. 스위스로 귀국하면 한국의 인터넷 속도를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이 이렇게 강렬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단순히 비행기를 탑승하거나 하차하는 장소를 넘어 한국의 문화를 엿보고 체험하며 진정한 환영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엘리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율리시스, 저는 이미 한국에 완전히 매료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것을 보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저는 짐을 끌며 에밀리아를 만나러 나섰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발걸음이 이토록 온화하고 감동적일 줄이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가족 상봉을 넘어 저희 삶의 새로운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요. 인천국제공항의 유려한 유리창이 만들어내는 햇살이 터미널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저와 엘리자는 출구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에밀리아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장거리 비행으로 인해 피로할 법도 했지만 사랑하는 딸을 만난다는 생각에 저와 엘리자는 오히려 점점 더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착층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들 사이로는 행복한 웃음소리와 재회의 설렘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부모와 자녀, 친구와 연인이 서로를 발견하고 달려가 포옹하는 모습에 저희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율리시스, 보이나요? 엘리자가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인파 속을 자세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 멀리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환하게 웃는 에밀리아가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에밀리아. 엘리자가 먼저 그녀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저는 엘리자의 뒤를 따르며 웃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엘리자는 에밀리아를 단단히 껴안고 눈물이 그렁한 채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이렇게 예뻐졌네. 한국이 너를 이렇게 빛나게 만든 거니? 에밀리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한국 음식도 훌륭했지만 여기서 배운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곧 엄마 아빠도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저는 에밀리아와 힘껏 포옹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그동안 잘 지냈니? 이렇게 건강해 보이니 정말 다행이다. 에밀리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그동안 엄청 보고 싶었어요. 이번에 제가 엄마 아빠를 깜짝 놀라게 해드릴 만한 한국 이야기를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저희를 안내하며 나서는 에밀리아의 손에는 무언가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니, 에밀리아? 제가 묻자 그녀는 상자를 열어 보였습니다. 상자 속에는 정갈하게 포장된 한복과 함께 손으로 직접 쓴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기 위해 준비했어요. 이것은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한국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기념 선물이기도 해요. 엘리자는 한복에 수놓인 화려한 자수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에밀리아, 이것은 정말 아름답구나. 네가 직접 준비했다니 감동적이야. 에밀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복과 깊이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국의 전통과 온돌의 연결고리를 아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에밀리아는 이미 공항의 스마트 카트를 활용하여 짐을 모두 정리해 두었으며 저희를 데리고 공항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인천공항에서부터 한국의 매력을 보여드릴게요. 이 공항은 단순히 이동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저희를 데리고 간 곳은 공항 전망대였습니다. 에밀리아는 창문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내려다보면 공항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항공기와 사람들의 연결을 완성하는 거대한 체계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공항이 전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 패널, 폐기물 재활용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친환경 교통수단까지 갖추고 있답니다. 엘리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선진 기술을 보니 내가 한국에 매료된 이유를 알 것 같구나. 우리 스위스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 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 입국장에서의 가족과의 만남은 앞으로 한국에서 보낼 시간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에밀리아는 우리가 곧 경험하게 될 온돌과 한국식 생활 양식의 매력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밝고 확신에 찬 얼굴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히 딸과의 재회를 넘어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인천국제공항을 벗어나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도시 경관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공항철도의 내부는 마치 고급 호텔처럼 청결했고 시트는 안락하며 창문은 한 폭의 그림처럼 넓었습니다. 에밀리아가 안내자처럼 우리 옆에 앉아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기 보이시죠? 저 산 너머가 서울이에요. 곧 아주 특별한 도시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엘리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에밀리아, 이렇게 수많은 아파트 단지와 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은 처음이야. 정말 독특하구나. 너도 처음에는 놀랐겠지? 에밀리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 이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서울은 정말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도시예요. 서울역에 도착하여 플랫폼을 나오자마자 분주한 발걸음과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각자의 속도에 맞춰 걷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율리시스, 이 도시에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져요. 사람들 사이에 이런 활력이 넘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에밀리아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은 항상 바쁘지만 동시에 따뜻한 매력이 있어요. 조금만 걸어가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에 놀라시게 될 거예요. 저희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에밀리아가 추천한 전통 한옥 숙소로 향했습니다. 택시는 매우 청결했으며 기사님은 간단한 영어로 친절하게 저희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차창 밖으로 전개되는 서울의 풍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저희를 매료시켰습니다. 고층 빌딩과 오래된 시장 골목이 서로 교차하며 이 도시가 간직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숙소는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 골목길을 거닐면서 저희는 아늑함과 한국 전통 건축의 미학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기와로 덮인 지붕과 나무로 정교하게 짜인 문틀은 소박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가 오늘 머무르실 숙소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온도를 직접 체험하실 수 있어요. 에밀리아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온돌 난방으로 따뜻하게 데워진 방 안의 공기가 저희를 감쌌고 엘리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율리시스, 이 따뜻함을 느껴봐요. 벽난로나 라디에이터의 열기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집 전체가 정말 편안하게 데워진 느낌이에요. 바닥을 손으로 만져보니 온화함이 손끝으로 전달되었고 공기는 전혀 건조하지 않아 호흡하기가 매우 편안했습니다. 에밀리아는 저희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전통 온돌이에요. 제가 아빠와 엄마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죠. 이따가 주인분께 온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욱 흥미로우실 거예요.
저녁 시간이 되어 작은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주인분은 직접 끓인 된장국과 함께 김치, 불고기를 정성껏 내어주셨습니다. 에밀리아는 저희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김치를 한 젓가락씩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엄마, 이건 제가 직접 담가본 김치예요. 한국에서 배웠는데 발효 과정이 정말 중요하대요. 엘리자는 김치를 한 입 맛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와, 에밀리아, 너 정말 대단하다. 네가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었니? 마당 위로 서울의 밤하늘이 펼쳐지고 공기는 선선했지만 온돌의 따뜻함이 방안까지 은은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엘리자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엘리자, 에밀리아, 당신들 덕분에 우리에게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군요. 이 여행은 정말 특별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숙소 주인분이 온돌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난방 방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 자체예요. 온돌은 바닥부터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방 한가운데에 모이게 만들죠. 그래서 온돌이 설치된 집에서는 항상 따뜻한 정칭을 느낄 수 있어요. 엘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시스템이네요. 저희는 라디에이터를 사용했지만 항상 공기가 건조하고 따뜻함이 불균형해서 힘들었거든요. 이것은 그야말로 혁신입니다. 숙소 주인분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마 한국을 여행하시는 동안 온돌의 매력을 더욱 깊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온돌이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의 철학과 문화가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온화한 한옥에서의 아침을 맞이한 저희 가족은 에밀리아와 함께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에밀리아는 한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며 배웠던 것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온돌을 추천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북촌 한옥마을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고즈넉한 한옥 골목길을 걸으며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에밀리아는 곳곳에 있는 전통 가옥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며 온돌이 왜 한국의 겨울을 상징하는 난방 방식인지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집 바닥은 전부 온돌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요. 한겨울에도 라디에이터 같은 별도의 장비 없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 것은 바닥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온기 덕분이죠. 그리고 한옥의 창문 구조 또한 매우 독특해요. 이중 샤시를 추가하면 현대에도 정말 효율적인 주택이 된답니다. 또한 스위스나 다른 유럽 국가와 다르게 한국의 샤시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어서 벌레를 차단하는 데 정말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엘리자는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에밀리아, 이중 샤시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줄래? 한국은 난방뿐만 아니라 단열에도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구나. 에밀리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중 샤시는 두 개의 창을 겹쳐서 만든 구조를 말해요. 그 사이에 형성된 공기층이 단열재 역할을 하여 겨울에는 따뜻함을 유지시키고 여름에는 외부 열기를 차단해 준대요. 제가 살던 기숙사에도 이중 샤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외풍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물론 스위스에도 이중창이 있었지만 한국의 샤시는 스위스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튼튼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외풍을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점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저희는 에밀리아가 사전에 예약해둔 온돌 체험관에 도착했습니다. 온돌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작은 전시관에서는 바닥을 투명하게 제작하여 온돌 아래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직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수천 년 전부터 한국에서 사용된 전통 난방 방식입니다. 열을 매우 효율적으로 전달하며 습도 조절 기능에도 탁월합니다. 무엇보다 인체 건강에 유익합니다.
한옥의 창문 구조와 결합한다면 겨울에도 에너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에밀리아는 직원의 설명을 보충하며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기숙사에서 처음 맨발로 바닥을 밟았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처음에는 집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집 안에서 신발을 신는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갈 정도예요. 엘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을 만졌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에밀리아. 이런 종류의 따뜻함이라면 겨울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 같아. 에밀리아는 특별한 체험을 위해 자신이 지내던 교환학생 가정에 저희를 초대했습니다. 그 가정은 전통적인 한국 온돌 시스템과 현대적인 이중 샤시가 완벽하게 결합된 주택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족의 환대는 매우 진심 어린 것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닥의 따뜻함이 발끝부터 전해졌고 실내 공기는 매우 쾌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온돌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다지죠. 에밀리아는 설명을 덧붙이며 온돌의 철학에 대해 말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따뜻한 바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서로 가까이 모이게 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한국 온돌방을 체험하면서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 가정에서 저희는 전통 식사를 함께하며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은 따뜻한 온돌 위에 앉아 귤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네요. 이것은 가족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자 문화 같아요. 특히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귤을 까먹으니 더욱 맛있는 것 같네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했습니다. 엘리자, 우리가 이 온돌을 우리 집에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에밀리아가 언급했던 이중샤시도 함께 도입한다면 우리 집도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에밀리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 생각에 저는 100% 동의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 집으로 가져가면 우리 가족의 생활도 훨씬 더 온화하고 행복해질 거예요. 특히 엄마의 천식 증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에밀리아의 교환학생 가정에서 따뜻한 저녁을 보낸 저희는 온돌과 이중샤시의 놀라운 효과를 몸소 체험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온돌의 따뜻함은 더욱 극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서 잠을 청하는 동안 온몸이 편안하게 녹아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이후 엘리자의 천식 증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한국에 와서 호흡이 정말 편안해진 것 같아요. 온돌 덕분이겠죠? 엘리자의 말에 저는 온돌 시스템을 반드시 우리 집에 적용해야겠다는 강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너무나도 간절히 그리웠습니다. 기존의 라디에이터는 여전히 실내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었고 바닥은 차가워 발끝부터 추위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러한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한국의 온돌과 이중샤시가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엘리자의 천식 증상은 즉시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한국식 온돌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스위스 내에서 온돌 설치가 가능한 전문 기술자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니 유럽 내에서 온돌을 설치하고 있는 주택이 예상외로 상당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 한국인 전문가를 찾아냈고 그의 팀에 우리 집 공사를 의뢰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팀은 한국형 샤시와 방충망 작업도 함께 진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심도 있는 상담 끝에 한국식 온돌과 샤시를 모두 설치하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은 매우 전문적인 태도로 작업에 임했습니다. 기존의 바닥을 해체하고 온수관을 설치하여 열기를 전달하는 과정과 창문에 이중 샤시를 설치하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정교한 예술작품을 보는 듯 했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특히 온돌 설치 과정은 제가 한국에서 방문했던 전시관에서 보았던 온돌의 구조를 명확하게 상기시켰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마을 주민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희 집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바닥을 뜯어내고 창문에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는 모습을 보며 일부는 신기해했지만 다른 일부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공사입니까? 우리 집 바로 옆에 사는 베르너 씨가 팔짱을 낀 채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가장 고풍스러운 집을 자랑하는 인물로 변화를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한국식 난방 시스템인 온돌과 이중 샤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자 베르너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스위스의 한국 난방이라니요. 그 나라가 전자제품은 잘 만든다고는 하지만 이 겨울을 이겨낼 난방 시스템이라니 가소롭지 않습니까? 라디에이터와 벽난로가 갖춰진 스위스 가옥에 이런 것을 설치하다니 참 별일도 다 있군요. 그의 말에 마을 주민들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난방 기술로 유명했나? 후진국의 저렴한 기술일지도 몰라. 저 바닥 공사하느라 비용도 엄청 들었겠지. 나중에 난방비 폭탄 맞고 후회할 텐데. 이러한 부정적인 말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응답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난방 기술입니다. 단순한 바닥 공사가 아니라 주택 전체를 균일하게 따뜻하게 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론이에요. 그리고 한국식 샤시를 설치하면 난방비도 절감되고 창문을 통해 유입되는 외풍도 완벽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스위스처럼 추위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기술이라면 진작 유럽에서 먼저 개발되었겠죠. 괜히 돈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은 매우 꼼꼼하고 정교하게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바닥에 온수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 전문가가 미세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점검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도 그들의 실력에 대한 신뢰가 점차 깊어졌습니다. 하루는 창문에 이중 샤시를 설치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베르너가 다시 나타나 비아냥거렸습니다. 창문까지 저렇게 바꾸면 뭔가 대단한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차라리 두꺼운 커튼을 치고 라디에이터를 강하게 트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그에게 친절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중 샤시는 두 겹의 유리 사이에 공기층을 형성하여 단열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로 인해 외풍 차단은 물론 열 손실을 막을 수 있어 실내 온도가 더욱 오랜 시간 유지됩니다. 그의 자세하고 논리적인 설명에 베르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공사가 중반부에 접어들자 주민들의 반응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며 저마다 다른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특히 온돌 공사를 완료한 방에서 처음으로 열기를 시험하는 장면을 본 베르너는 깜짝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바닥이 정말 따뜻하군요. 라디에이터에서 느껴지는 열기와는 감촉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주민들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한 채 하나둘씩 집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온기가 집안 구석구석까지 고르게 퍼지는 모습에 모두가 흥미로워했습니다. 드디어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설치를 마친 방 안에 들어서자 바닥은 이미 포근한 온기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온수 시스템과
이중 샤시의 성능을 최종적으로 시험하던 날, 엘리자와 저는 거실에 앉아 그 따뜻함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본격적인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베르너를 포함한 이웃들이 난방비 걱정을 하며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다니던 날, 우리 집은 한겨울에 혹한도 잊을 만큼 더없이 아늑했습니다. 바닥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온기는 기존의 라디에이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균일하게 퍼졌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온몸으로 전달되는 따뜻함에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자가 창문 쪽에 다가가 손을 뻗더니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율리시스, 믿을 수가 없어요. 창문 주변이 전혀 차갑지 않아요. 찬바람도 전혀 들어오지 않고요. 이전에는 창문 근처에만 가도 공기가 싸늘했는데 이제는 정말 따뜻하네요. 이중 샤시 덕분에 실내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외풍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구조와 적절하게 유지되는 실내 습도 덕분인지 엘리자가 자주 겪던 천식 증상도 확연하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엘리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밤중에 기침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겠어요. 정말 편안합니다. 최악의 혹한이 계속되면서 우리 집에 생긴 놀라운 변화는 마을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르너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듯 집 앞에서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율리시스, 정말로 난방비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번 달 난방비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전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왔어요. 게다가 바닥부터 집 전체가 따뜻하니 난방기를 강하게 틀 필요도 없고요. 그날 밤 이웃집 할머니 그레타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레타 할머니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손을 뻗어 바닥을 만져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어머, 이것이 모두 바닥 난방 때문인가요? 발끝부터 이렇게 따뜻해지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그날 이후 마을 곳곳에서는 우리도 온돌과 이중 샤시를 설치해야겠어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문가 팀에 대해 문의하거나 설치 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로 인해 저희 집은 작은 상담소처럼 변모해 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실에 앉아있던 저는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우리 가족의 생활만을 바꾼 것이 아니구나. 마을 전체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군. 한국에서 보고 배웠던 온돌과 이중샤시의 온화함은 단순히 우리의 겨울을 덜 춥게 만든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에너지 효율과 편안함의 기준을 제시하며 모두의 삶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한편 에스토니아의 한 공항에서는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한 동양인 남성이 보안 요원들에게 거칠게 이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은 시리아에서 온 자이드 씨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리아 출신의 자이드입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가로 전 세계를 순회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시리아는 빈번한 내전과 불안정한 정세로 인하여 국제적인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 여권 파워가 이라크보다도 낮은 국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실은 저희 나라 여권의 효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리아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여권 파워를 지닌 국가 중 하나이며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저로서는 이러한 현실이 정말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출장을 떠날 때마다 공항에서 추가적인 정밀 심사를 요구받는 일이 빈번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불쾌하게도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으며 의심의 시선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여행 일정과 업무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대기하거나 구석에서 개별적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항에서 늘 신속하고
매끄럽게 통과하는 다른 국가의 여권 소지자들을 볼 때면 깊은 부러움이 일곤 했습니다. 특히 한국 여권 소지자들의 경우 검문소를 프리패스처럼 통과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짧은 확인 절차 후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심사를 마치고 홀가분하게 떠나는 그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저 여권은 어떤 마법 같은 힘을 가진 것일까?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업무차 에스토니아 탈린 공항을 방문했을 때 매우 흥미로운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항 대기실은 늘 그렇듯이 출국과 입국을 기다리는 여행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 있었고 길고 지루한 입국 심사 과정에서 긴장과 피곤함이 역력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비교적 차분하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발생한 일이 그 평온한 공기를 단숨에 깨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시야에 한 동양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고 외견상으로도 단정해 보이는 한국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깔끔한 복장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한국 여권을 심사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느 한국인 여행객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심사관 또한 여권을 받아들고 간단한 질문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였죠. 모든 것이 평범하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몇 초 뒤 심사관의 얼굴에 이상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여권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훑어보던 심사관은 무언가가 의심스럽다는 듯 그 남성을 쳐다보았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심사관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불안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보안 요원들이 등장하면서 입국 심사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기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그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눈을 떼지 못하고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심사관은 다른 동료와 짧게 대화를 나눈 뒤 다시 남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제가 한국어는 잘 몰라서 정확히 말할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목소리와 표정에는 강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위의 분위기가 더욱 냉랭하게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심사관은 미간을 찌푸리며 여권 사진과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뒤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통령 이름을 말씀해 보십시오. 남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입술은 떨렸고 결국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심사관이 보안 요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더니 남자를 지목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추가 검색실로 이 남자를 인솔하십시오. 남자는 결국 보안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별도의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 자신이 한국인이 맞다며 큰 소리로 외쳤지만 입국 심사대에서 대기 중인 한국인들은 그 남자를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은 중국인인 것 같다고 수군거리는 듯 했습니다. 대기실은 짧은 소란 이후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저는 머릿속에서 방금 벌어진 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왜 저토록 긴 심사를 받아야 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의 진상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한국 여권을 위조하여 밀입국을 시도하려던 중국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여권은 한국의 한 도시에서 분실 신고된 것이었으며 이를 러시아에서 불법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려던 것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신뢰받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칭하려던 시도였던 겁니다. 심사관 중 한 명이 저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한국인을 굳이 저렇게까지 해서 사칭한다고? 제게는 충격이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항을 빠르고 쉽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며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이런 극단적인 일까지 발생한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죠. 남자가 보안 요원에게 이끌려 사라진 뒤에도 제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 여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대기실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는 곧바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권 위조, 에스토니아 공항 테스트. 검색어를 입력하자 놀랍게도 여러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사 제목들만 살펴보아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탈린 공항, 위조된 한국 여권 급증으로 한국어 테스트 도입, 에스토니아, 가짜 한국인을 걸러내기 위한 독창적인 테스트 시행, 한국어로 증명하라, 한국 여권을 사칭한 미입국 시도자들. 그중 하나를 클릭하니 에스토니아 공항에서 시행 중인 테스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에스토니아 탈린 공항은 위조된 한국 여권 사례가 급증하자 한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추가 절차로 한국어 테스트를 도입한 것입니다. 테스트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실제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통해 위조된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가짜 한국인을 걸러내는 것이었죠. 기사를 읽어 내려갈수록 테스트의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테스트는 단순히 한국어를 읽거나 쓰는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사회적 상식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이 질문은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처럼 보이지만 위조 여권 소지자들은 이조차 대답하지 못해 적발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긴급 상황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번호를 묻는 이 질문은 진짜 한국인에게는 간단한 문제였지만 위조범들은 이 질문 앞에서 당황하며 얼버무린다고 합니다. 다음 중 한국의 역대 대통령 이름은 무엇인가요? 주어진 보기에는 한국의 대통령 이름과 전혀 관계없는 외국 이름들이 섞여 있어 한국의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답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제2도시는 어디입니까? 한국의 주요 도시를 잘 모르는 외국인 위조범들은 서울 외의 도시 이름을 잘못대거나 엉뚱한 대답을 내놓아 적발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새로운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니 한국인을 사칭하는 여권 위조범들을 매우 치밀하게 색출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는 테스트가 도입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여권 중 하나로 193개국에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파워풀한 여권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높은 신뢰도 때문에 위조 여권을 이용한 미입국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공항만 하더라도 최근 몇 달 사이에 위조된 한국 여권이 적발된 건수가 수십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국 여권의 위상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국제적 신뢰도와 그 국민들의 품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문득 방금 보안요원에게 이끌려 사라져간 중국인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여권을 사칭하며 유럽으로 밀입국하려던 그의 시도는 심각한 불법 행위였죠. 그것은 자신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신뢰를 강탈하려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기사를 읽는 내내 저는 한국 여권과 그것을 둘러싼 이야기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이렇게까지 엄격한 테스트가 필요할까? 제 머릿속에는 점점 더 많은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국민들이 지닌 신뢰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리고 그 힘은 단순히 기술과 제도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는 에스토니아 당국의 공식 발표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한국어 테스트의 도입 이후 위조 여권 적발 사례가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제도는 향후 다른 국가의 위조 여권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저는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한국 여권이 단순한 종이가 아닌 신뢰와 품격의 상징이라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특별한 곳일까? 제가 태어난 시리아에서는 여권을 단순히 여행을 위한 서류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나갈 때마다 그 여권이 저를 속박하는 족쇄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비자 심사라는 장애물을 넘으려면 산더미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했고, 공항에 도착해서는 긴 심사와 의심스러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력감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인터넷 기사와 에스토니아 공항의 사례를 통해 한국 여권이 얼마나 강력한 신뢰를 받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여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힘을 지닌 듯 보였죠.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공항을 통과하며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알기나 할까? 질투와 부러움이 뒤섞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늘 심사의 벽에 부딪히며 억울함을 감수해야 했던 저로서는 그들의 여권이 만들어내는 특권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의 현실과 대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른 감정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권을 사칭하려는 사람들은 왜 굳이 한국을 선택할까? 다른 여권은 왜 아닌 걸까? 그 답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여권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대다수의 국가에서 비자 없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었고, 그 절차 또한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자 위조범들이 한국 여권을 목표로 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위조와 사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여권이 강력하다는 것을 넘어 그 나라 자체가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국가이길래 이렇게까지 국제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걸까? 그들의 여권이 단지 한 장의 종이 문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를 상징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이 지닌 신뢰와 품격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것이 여권에까지 반영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은 매우 피상적인 정보들이었습니다. 한류로 유명한 K-팝, 현대적인 도시 서울, 그리고 강력한 IT 기술력을 가진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히 경제력이나 기술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의 문화와 국민성을 파헤쳐 보고 싶었습니다. 신뢰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한 나라의 시스템과 시민의식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부러움과 경외감,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혼재된 제 마음은 점점 하나의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보자. 그들이 만든 신뢰의 체계와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자. 에스토니아 공항에서 시작된 한국 여권과의 짧은 만남은 제게 생각지도 못했던 여정을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공항에서의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는 온통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를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할 때마다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모든 것이 제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국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디지털 기술력과 효율적인 행정체계, 그리고 국민성에서 비롯된 높은 신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시작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인터넷을 켜고 한국 여권과 관련된 정보를 본격적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 여권 위상을 입력하자마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한 하나의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프리패스에 가까웠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가 무려 193개국, 그 숫자는 단순한 수치 그 이상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 여권은 유럽의 대부분 국가와 중동, 그리고 심지어 미국과 러시아까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신뢰의 증표였습니다. 193개국이라니 이건 사실상 전 세계 어디든 비자 없이 갈 수 있다는 말 아닌가. 저는 내심 시리아 여권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리아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현실. 공항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심사와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살아온 저로서는 단순히 여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입국이 가능한 한국인들의 삶이 너무나도 먼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사를 읽다 보니 한국 여권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얼마나 신뢰받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한국은 긴 세월 동안 외교적으로 신뢰를 쌓아온 국가였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공산주의를 저지한 나라로, 이후에는 경제성장과 안정된 정치를 바탕으로 전 세계와 균형 잡힌 외교를 이어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초강대국의 위치에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모든 진영과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문장은 제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내전과 외교 문제가 난무하는 시리아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였죠. 특히 한국이 중동과 유럽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들과의 외교에서 보여준 실용적인 접근 방식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 실리를 추구하면서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외교를 이어왔다. 예를 들어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처럼 서로 적대적인 두 나라 모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외교는 균형과 배려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국제정치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시민의식과도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통해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한국 여권의 신뢰가 단순히 국가의 이미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 개개인이 만들어낸 신뢰의 결과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무해한 존재로 여겨진다. 물론 모든 한국인이 완벽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 여행객은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타국의 법과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한국인들을 신뢰하고 우호적으로 대하게 되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돈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점도 신뢰를 더한 요소였습니다. 한국인 여행객들은 해외에서 소비를 아끼지 않으며 이는 경제적 이익으로 직결되었기 때문에 환영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될수록 저는 점점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왜 시리아 여권은 이토록 다를까? 같은 여권임에도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반면 저는 공항에서조차 신뢰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단순히 행운이나 기술력 덕분에 신뢰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들과 사회의 노력 덕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요. 그 신뢰의 배경에는 한국인의 품격과 그들이 세계를 대하는 태도가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하기 시작하며 점차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제 안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새로운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자료나 동영상을 통해서만 알기에는 충분치 않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보고 느끼며 그들의 삶을 체험해야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스쳐 지나간 한국 여권이 제게 열어준 이 여정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될 것 같은 강한 예감을 주었습니다. 비행기 티켓 예약 페이지를 열고 저는 서울 인천이라는 목적지를 클릭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강렬한 열망으로 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곧바로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가야 할 장소, 만나야 할 사람들, 체험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생각할수록 억누르기 힘든 설렘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여행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번 방문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가 새로운 시각을 얻고 또 다른 삶의 방식을 배우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출발 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여행 포럼을 통해 한국 여행을 다녀온 몇몇 외국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었고 한국에서 꼭 해봐야 할 일과 방문해야 할 장소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가시면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줄 거예요. 꼭 한복을 입어보고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보세요.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했던 말은 특히 제 기억에 깊이 남았습니다. 한국에 가시면 그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세요.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높은 문화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고 그들의 철학과 삶의 방식을 느껴볼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저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출발 당일 저는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어떤 문화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 순간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손에 쥐고 미소를 지었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단지 여행객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여권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직과 신뢰, 그리고 배려로 구축된 사회였습니다. 그러한 나라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는 것은 저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한국에서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그야말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여행객들이 오가는 공간이라는 틀을 벗어나 하나의 거대한 현대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여객기들. 널찍한 유리창을 통해 비치는 푸른 하늘과 활주로의 풍경은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먼저 공항의 규모와 구조가 주는 웅장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높이 솟은 천장과 끝없이 펼쳐진 출국장, 곳곳에 설치된 자연광을 활용한 조명은 여타의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바닥은 반질반질하게 빛났고 건물 곳곳은 유리와 금속으로 마감되어 마치 미래 도시를 연상케 했습니다. 곳곳에 자리 잡은 안내 표지판들은 모든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고 있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으며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디지털 화면은 체크인 카운터, 탑승구, 그리고 비행기 스케줄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여느 공항에서는 종종 방향을 헤매곤 했던 제가 인천공항에서는 오히려 여유를 느낄 정도로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공항 내부에서 마주친 안내 로봇이었습니다. 에어스타라는 이름의 이 로봇은 사람들 사이를 자율주행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계 장치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걸자 부드러운 음성으로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출국장 방향을 알려줄 수 있나요? 로봇은 제가 묻기도 전에 목적지를 인식한 듯 천천히 방향을 안내하며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혼잡한 구역은 피해가는 경로를 추천드립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며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히 길 안내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배려를 동시에 체험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항 전체에 구축된 무료 와이파이의 속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유는 비행 일정 확인,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급하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의 와이파이는 단순히 연결 속도가 빠른 것을 넘어 영상통화나 고용량 파일 전송도 막힘없이 진행될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첫인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항은 그냥 공항이 아니야. 마치 하나의 첨단 도시 같아. 인천공항은 장거리 비행으로 지친 여행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 또한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제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공간은 냅존 냅존이라는 이름의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공항 내부에 조용히 마련된 이 공간은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환승 시간을 보내는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었습니다. 수면 의자와 아늑한 분위기는 고급 호텔 라운지를 방불케 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곳에 누워 피로를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 여행객을 배려한 공항은 처음이다. 한국이 여행객들을 얼마나 깊이 신경 쓰는지 느껴진다. 그리고 또 하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샤워실이 있다는 사실에도 감동했습니다. 샤워실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뜨거운 물과 각종 편의용품이 제공되어 장거리 여행 후 상쾌함을 되찾는 데 적합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지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으로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공항 곳곳에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시선을 뗄 수 없었던 것은 전통 공연장이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연주자들이 대금과 가야금을 연주하며 전통 음악을 들려주는 모습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문화체험관에서는 한국 전통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과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의 시작점에서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였고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작은 축소판 같았습니다. 여러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여행객들을 배려하고 동시에 자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공간은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교통 거점이 아니라 한국의 자부심과 정체성이 녹아있는 장소였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한국을 여행하며 어떤 감동과 놀라움을 느끼게 될지 기대감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 공항이 한국의 첫인상이라면 이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여행은 이미 공항에서부터 제게 잊지 못할 기억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의 감동을 뒤로하고 저는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서울로 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이 열차는 한눈에 보아도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공항철도는 출발부터 정확한 시간을 준수하며 마치 시계처럼 움직였고 열차 내부는 조용하고 쾌적했습니다. 특히 제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승객들이 보여준 질서와 예의였습니다. 열차가 정차할 때마다 승객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차분히 승하차했고 좌석이 부족할 때도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대중교통이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서는 저에게 문화적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열차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 또한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드넓은 농촌 지역과 공항 주변의 도시 풍경이 보였고 점점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등장했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로 진입하는 느낌이 들었죠. 서울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서울역은 기차역이 아니라 거대한 복합 문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역 내부는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으며 쇼핑몰과 음식점, 다양한 편의 시설이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여행객들이 짐을 보관하거나
환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였습니다. 누구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죠. 안내소 직원들은 외국인 여행객들에게도 친절하게 영어로 도움을 주었고 그들의 미소는 지친 몸과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며 저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는 복잡해 보였지만 표지판과 디지털 안내 화면 덕분에 처음 이용하는 외국인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은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질서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매우 깨끗했으며 공기가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조용히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좌석 중 일부가 어르신들과 임산부를 위한 자리로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승객들이 이를 존중하며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배려는 한국 사회가 공공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단면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첫 목적지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해외여행 커뮤니티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 한강에서의 피크닉을 추천했기에 저도 무척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넓게 펼쳐진 강변과 초록빛 잔디밭, 그리고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내전이 빈발하는 시리아와는 달리 너무도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돗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며 운동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잔디밭에 앉아 독서를 하는 이들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원의 모든 시설이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이 넘치지 않았고 어디를 가도 지저분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다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그들과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서울이구나. 이곳이 한국이구나. 저는 조용히 강변을 따라 걸으며 한국의 평화로움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모든 경험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배려와 질서, 그리고 따뜻함이 스며든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불빛들은 끝없이 펼쳐졌고 그 아래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밤, 저는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화려한 서울의 야경에 매료된 차에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빛나는 고층 빌딩들과 거리마다 이어진 넌사인,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소리는 마치 도시가 잠들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밤이 제게 준 가장 큰 인상은 그 아름다움이나 활기 넘치는 분위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함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시의 거리에는 오히려 편안함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저는 한강공원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길을 걸으며 이따금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혼자 걸어 다니는 여성,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드는 친구들, 어린아이와 함께 걸어가는 가족들까지 모두가 걱정 없이 밤거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리아에서라면 밤에 이렇게 거리를 걷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거리는 텅 비거나 위험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밤거리는 달랐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걸어 다니고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쇼핑백을 든 채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특히 골목길에서조차 아무런 불안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CCTV가 거의 모든 골목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보다 더 큰 안전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 나라 사람들 자체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시 편의점에 들러 음료를 사려고 배낭을 벤치에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물건을 놓고 간다는 것은 시리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단 몇 초라도 자리를 비우면 분실은 물론 다시 찾는 것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서울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왔을 때 제 배낭은 손도 대지 않은 차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근처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는 단순히 물건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그들이 만들어 온 치안과 신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늦은 시간에도 도시가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편의점, 카페, 심지어 서점까지도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아 밤에도 필요한 물건이나 음식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골목길에 있는 작은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은 늦은 시간임에도 밝게 인사를 건넸고 가게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히 음료와 간식을 고르고 나오는 길에 저는 또 한 번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편의점 밖의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편하게 걸어 다니며 서로 웃고 떠드는 모습은 마치 낮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CCTV와 경찰 시스템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니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신뢰와 배려를 기반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치안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밤은 단순히 안전한 도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신뢰와 배려로 이루어진 사회의 단면을 목격한 시간이었다. 한국의 치안은 단순히 시스템이나 장비 때문이 아니구나. 이곳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 서울의 밤거리는 저에게 안전과 자유로움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의 시간을 더 많은 배움과 깨달음으로 채워가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 궁궐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상징적인 장소라는 설명을 듣고 반드시 방문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곳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경복궁에 다다랐을 때 고즈넉한 돌담길과 웅장한 광화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문 앞에는 조선시대의 무관 복장을 한 수문장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당당한 모습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과거 시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침 수문장 교대식이 시작되었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장엄한 북소리와 함께 시작된 교대식은 전통 의상을 입은 병사들이 행진하며 의식을 치르는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하나같이 절도 있고 강렬했으며 전통 무예를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한 왕조가 지나갔음에도 그들이 남긴 정신과 문화를 이렇게 생생히 지켜낸 한국인들의 노력에 깊은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니 화려한 전통 건축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름다운 기와 지붕과 단청으로 장식된 처마, 그리고 고요한 연못과 정원은 단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이드를 통해 한국의 건축미에 대해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경복궁을 단순히 아름다운 장소로만 여겼던 제 생각이 얕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이드는 말했습니다. 경복궁의 설계는 단지 미학적 아름다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건축물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왕과 백성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곳이 평범한 과거의 유적지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신과 철학이 녹아있는 생생한 공간임을 느꼈습니다. 또한 경복궁에서 제공하는 한복 체험에 참여하며 직접 한국 전통 의상을 입어보았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 때 마치 조선시대의 한 장면 속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한국인 관광객들은 미소를 지으며 잘 어울리시네요 라고 말해 주었고 저는 그 따뜻한 환대에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경복궁을 나와 광화문 광장을 걸으며 저는 또 한 번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위엄 있게 서 있었고 주변에는 현대적인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광장 한쪽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세종대왕 동상 아래에서 뛰놀고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젊은이들이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 광경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현대와 연결하여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을 가진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복궁에서의 하루는 제가 한국을 이해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되었고 이 나라가 가진 특별함을 마음 깊이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와보지 않고는 이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거야. 한국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역사와 문화의 교과서 같아. 경복궁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창문 너머로 비치는 서울의 야경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고즈넉한 전통과 눈부신 현대가 어우러진 이 도시의 모습은 단순히 관광객으로 지나쳐가기에 너무도 아쉬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지만 저는 이미 이 나라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경험하는 모든 것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싶다는 열망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단순히 며칠간의 관광으로는 이 나라를 이해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더 오래 머물자. 이 나라의 더 많은 모습을 보고 배우자. 저는 내일부터 한국의 더 많은 지역을 여행하며 이 나라를 더욱 깊이 이해할 계획입니다. 서울을 넘어 부산의 바다, 제주도의 자연경관, 전주의 한옥마을, 그리고 DMC와 같은 역사적 장소들도 탐방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너무나 다채로운 나라여서 제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여행하며 꼭 방문해 봐야 할 곳이나 제가 경험하면 좋을 특별한 장소가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감동했던 한국의 자연, 잊지 못할 음식, 한국의 역사를 잘 느낄 수 있는 명소, 특별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 등 한국인 시청자분들의 추천으로 제 여정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추천해 주신 관광지를 방문해보고 그 경험을 담은 추가 사연을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 큰 힘이자 응원이 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